안녕하십니까. 김남진 특수교육학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진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 경향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학원에서 지내다 보게 되면 시험을, 임용시험이죠. 임용시험을 실질적으로 준비는 하고 싶은데, 그리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선뜻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가, 혹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라는 부분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대상은 그러니까 이제 학년 불문이죠. 학년 불문이고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 요즘 시험이 어렵다고 하니까 내 빨리 시작할 거야 라는 학생분들도 계실 거고,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나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이렇게 하는 학생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을 바꾸셨기 때문에 이제 전공을 우리 특수교육 쪽으로 오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임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고, 나 옆에서 보니까 다 임용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 이런 부분들은 일체 들어가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는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뭐 재학생을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서야 처음으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수는요, 학교급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중등과 관련해서 특수체육이라는 과목이 있죠. 특수체육교육과 이렇게 돼 있지만 특수체육교육과는 중등특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보게 되면 학교급이 유아특수, 초등특수, 그리고 중등특수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수체육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만 특수체육교육 시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등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건데, 다른 이유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요, 통상 11월 달에 보는데 11월 첫째 주에 유아특수와 초등특수가 같은 날에 봅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 다르죠. 그러나 같은 날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주 후, 즉 11월 셋째 주가 되게 되면 중등특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가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특수가 이게 또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2개로 구분을 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게 되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지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먼저 다가오는 1차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 어떤 과목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1차 시험 과목이 배점 이렇게 해서 표상으로만 보면 유아특수가 됐든 초등특수가 됐든 3줄이에요. 논술 시험 볼 거고, 교육과정 시험 볼 거고, 한국사 시험 볼 거다. 그리고 다시 또 세분화해 보게 되면 교직 논술이 있고, 교육과정은 다시 교육과정 A하고 교육과정 B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봅니다.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교육과정 A는 뭐고 교육과정 B는 뭐냐?
아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한꺼번에 쭉 풀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140분 동안 하나의 시험지를 풀게 하는 것보다 두 개로 구분해서 각각 70분씩 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 A, B가 있고 한국사가 있는데 이 한국사는 시험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상급 이상을 미리 임용시험 전에 받아 두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논술과 교육과정과 한국사, 초등도 마찬가지고 돼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과목들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보시고 우선적으로 시간 배정은 교직 논술 시험이 있어야 되고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이와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험장에 가셔갖고 이게 2시간이죠. 그쵸? 쉬는 시간을 생략을 해버리게 돼요. 200분입니다. 200분. 2시간이 아니라 200분인데 20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그날 시험이 끝나요. 교육과정 A에 8문항이 있는 거고요. 8문항. 그 다음에 교육과정 B에도 8문항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항을 140분씩 140분을 두 개로 쪼개니까 70분 시험 보는 거고 또 밑에 것도 70분 시험 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몇 분이다? 200분입니다. 총 200분 동안에 20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몇 년, 몇 개월 이와 같은 시간적인 투자를 했죠. 시간적인 투자가 뭡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투자까지도 전부 했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매달렸던 부분이 전부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좀 허무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초등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특수도 보시게 되면 위 아래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아요. 시험 형태도 보시면 기입형하고 서술형 이렇게 돼 있는데 기입형은 단답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입형은 단답식, 서술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형태를 갖춰서 짤막하게 답을 하는 것. 논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논술이 아니라 문장의 형태를 갖춰서 짤막하게 제시하는 것. 개조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개조식 문장이 개조식 문장 이렇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술식 이렇게도 돼 있잖아요. 서술식 문장 이렇게 하게 되면 개조식은 뭐뭐하기 때문 이렇게 됐다라고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서술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때문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뭐뭐뭐뭐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태로 완전한 문장의 주어 앞에 당연히 주어가 있는 거고요.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는 상황에서 서술 뒤에 서술할 때 마무리할 적에도 때문이다와 같이 정확하게 써주는 게 서술식입니다.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쓰셔야 될 것들을 압축을 해서 쓰시는 부분들을 암기도 하게 되겠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요령도 생기셔갖고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는 이미 미리 교직 논술, 교육과정, 한국사 이와 같은 부분들이 시험 공고가 이와 같은 체계로 공고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는요, 실질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시험 문제는요 어디서 출제를 하냐 그러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교육부에서 의뢰를 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요 출제를 하실 출제위원들을 전부 이렇게 수합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제가 들어가요. 추시라는 부분도 있어요. 급하게 좀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해서 추가 시험, 즉 추시를 치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이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어떠한 과목이 있을 거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뜨고 과거의 기출문제들도 쭉 떠요.
그러나 추시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게 아니라서 추시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는 일정 부분은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시험 범위라는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만이 정한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과의 전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공지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교직 논술, 그래서 모집 분야별 교직 교양 전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중등은 교직 논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 논술 이렇게 부르고 유아 특수하고 초등은 교직 논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논술 공부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별도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논술 과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능 논술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막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지으려 그러면 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쌀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반찬을 하려 그러면 반찬을 하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돼요. 밥통만 있다고 해서 밥솥만 있다고 해서 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쌀이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논술의 형식만 익혔다고 해서 논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 즉 글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익혀야 되는데 우리 유아특수하고 초등특수는 교육학을 시험 보지 않습니다. 교육학에 대한 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직 논술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특수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주로 통합교육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물어봐요. 통합교육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 전반을 공부하면서 익혀놓은 지식들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밥을 짓기 위해서는 쌀도 있어야 되지만 밥솥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반찬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들도 있어야 하지만 그 재료들을 튀겨 놓을 후라이팬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모양으로 할 건지 이런 재료 조리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우리가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쌀이라든지 반찬의 재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밥솥이라든지 어떤 재료 방법, 요리 방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틀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뭐냐 그러면 과거에는요 글을 어디다가 쓰게끔 했냐 그러면 원고지에다가 쓰게를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그러나 작년서부터는 어디다가 쓰냐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 쓰고 있는 줄이 그어진 종이에다가 쓰게끔 하고 있어요. 원고지 쓰기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요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용이다. 내용이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은 짧게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부분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쵸? 다음에 교육과정 A하고 B에 봤더니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유치원 봤더니 특수교육학 전 영역,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전 영역,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특수학교 초등 특수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 그 다음에 초등과 관련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 영역, 초등 일반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이와 같이 해서 살펴보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공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게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죠. 일반이라고도 표기는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아교육 일반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특수교육학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과정,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일반 쪽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유치원들을 여러분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치원들을 보게 되면 별도로 유아들만을 위한 단설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통합교육 장면의 유치원들이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장 통합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장면이 유치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만,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특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일반 쪽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 유아교육과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럼 특수는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유아 특수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겹치게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수교육법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공부해야 되고 유아 특수교육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유아 특수교육 특수교육이면 특수교육이지 유아 특수교육은 또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아 특수 쪽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초등 특수라고 이야기하거나 중등 특수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속해 있는 학교급이 그쪽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요. 뿐만 아니라 초등이나 특수 쪽에서는 연령의 이유 때문에 그쵸? 연령이 학년 전기 아닙니까?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는 게 유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교육과정 자체도 누리교육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로 놀이 중심으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아특수라는 부분은 특수교육과 비교했을 때 조금의 특성이 또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유아특수교육이라는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보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쪼개놓은 거기보다도 시험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한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출제되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가 다소 픽스가 되어 있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이소현 교수님, 이화여대의 이소현 교수님께서 지금은 3판이 나와 있는 유아특수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이라는 게 있죠. 특수교육학 여기서 이야기하는 특수교육학은 뭐냐 그러면 이거죠. 아교육,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아교육, 정서행동장애 아교육, 학습장애 아교육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겹치게 그렸냐 그러면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 특수교육법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유아특수교육을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 특수교육학이라든지 특수교육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전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따로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려놨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많다, 그쵸?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일반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 유아특수, 특수교육학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보시면 초등 특수로 1차 시험은 뭐 보겠느냐 보면 초등 교육과정 일반입니다.
일반의 초등교육 과정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수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좀 볼게요. 우리 초등 특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유아 특수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금은 벅차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이 교과에 대한 부담보다도 교육과정, 일반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유치원 일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초등의 일반 교육과정을 진짜로 일반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대에서 초등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만큼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법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출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출제가 되고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특수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일반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초등특수 같은 경우도 초등교육과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대략 4문제 정도예요. 시험 배점으로 치게 되면 20점에서 25점입니다. 80점 만점에서요. 80점 만점에서 초등 같은 경우, 초등을 예를 들면 초등 같은 경우 교육과정이 전체 교육과정만입니다. 교육과정만 놓고 봤을 때 총 80점인데 80점에서 20점에서 25점 정도가 기본적으로 초등교육과정에 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 드린다 그랬습니까?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초등교육 과정은요, 물론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출제하냐 그러면 초등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 초등 시험을 출제하러 오신 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문제다라고 생각드는 것들을 우리 특수 쪽에 출제 들어가신 분들이 골라내는 거예요. 그 골라낼 적에는 어떤 기준들을 갖고 우리 특수 쪽에 있는 출제위원들이 골라내는 거냐 그러면 이 정도는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 특수교육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는 문제들에 한해서 골라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일반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만큼 심도 있게 아주 심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을 놓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손을 놔서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건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겠다라는 부담은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토시 하나, 교육과정 공부할 때, 특수교육법 공부할 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느냐, 이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인공지능 아니잖아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시켜 놓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이라든지 법만 공부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 안에도 외워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정만 공부하실 건가요? 아니요. 특수교육의 교육과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넣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채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토시 하나 안 틀렸을 때만 만점 주고 있느냐? 이거 보시면 분명하게 답은 나오겠다. 그쵸? 토시 하나 안 틀려야 만점? 아닙니다, 여러분. 키워드 쓰면 만점입니다. 토시 틀리면 점수가 마이너스 1점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라는 표현을 쓰느냐 어라는 표현을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면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거하고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학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하고 학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맞죠? 이런 부분들만 용어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쓴 학생이나 키워드를 쓴 학생이나 배점은 똑같이 만점으로, 뭐 만점이라는 게 뭐 20점 만점, 100점 만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뭐 4점 만점, 4점짜리 시험 문제라면 4점을 다 주는 거, 2점짜리라면 2점을 다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교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특수교육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좀 부담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된다라는 것 아니다라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반 유아교육, 그 다음에 일반 초등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만큼이나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큰 부담 갖지 말고 우선은 다 편안하게 우선 좀 공부를 좀 해둬라. 안 외워진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다 본다라고 해서 우선 접근하시는 게 맞다. 한 번만 볼 게 아니거든요. 이거 시험 보시러 가기 전까지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이게 쌓이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것으로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쪽으로 넘기게 되면 이쪽에 특수교육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쪽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는데 유아 쪽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유치원 교육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몇 장 안 되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로 봐서는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다 끝났다. 그쵸? 여기서 특수교육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교육 플러스 특수교육 평가도 포함이 되고 전환교육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 뭐 개별화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특수교육학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특수교육학이 어느 정도까지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중에 나가셔갖고요. 수험서들 한번 보시면 목차 나와 있잖아요. 목차만 보셔도 이런 과목들 공부해야 되는구나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시 또 초등특수하고 유아특수 비교해보면 유아특수는 학습장애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환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과목의 명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학습장애하고 전환교육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학습장애는 주로 학령기 이후서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환교육은 초등학교서부터 실과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실과라는 과목을 통해서 전환교육과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유치원교육과정은 그렇게 연계시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직접적으로 시험장에 가셔갖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준비하는 방법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역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 나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역사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EBS 교재를 통해서 EBS 교재를 하나 구매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푸는 학생들도 있고, 나는 진짜로 한국사 어렵게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학생들은 또 학원에 다니시면서 실력을 쌓으신 다음에 보시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인정해주는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임용시험은 3년입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인정해주는 기관, 시험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역으로 계산해서 3년을 시험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유효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요, 1, 2학년 정도가 아니라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빨리 준비하셔갖고, 그것도 엄연히 시험 과목이잖아요. 시험장에서 안 본다 뿐이고 자격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시험을 보셔갖고 시험을 준비하신 다음에 뭐 하나라도 좀 짐을 덜어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사이트에서 클릭을 해보시면 이와 같이 일정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고려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기간에 원서 접수하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강의는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4학년들은 아닐 거고요. 그쵸? 4학년들 4학년도 있나요? 주로 타겟을 보게 되면 3학년 이전 혹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 새롭게 시작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우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부터 빨리 해결해 버리십시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 검정 시험 상급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임용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하나 빨리 내려놓는 것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졸업 시험만 패스했다라고 치게 되면 이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수교육학만 계속적으로 진짜로 시험장에 가서 응시해야 되는 그 과목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해 버리는 게 좋다.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과목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시험지하고 답안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궁금하다. 그쵸? 아까 기입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서술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런데 어떤 데다가 쓰는가 이 부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보게 되면 문제만 나와 있을 뿐 이제 답안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우선 교직 논술입니다. 지금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문제가 주어지는 거고요. 문제 쭉 주어진 다음에 이와 같이 배점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는 모두 배점이라는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논술의 내용이 총 15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논술하는 겁니다. 서술 쭉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면 3점. 논술 한 과목이지만 문제는 몇 개입니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5문제. 이 안에 5문제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5문제가 숨어져 있고 그 내용 컨텐츠를 보면서 15점의 배점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20점 만점이라면서요? 그쵸? 20점 만점입니다. 나머지 부분 논술이 체계라는 부분에서 주어지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맞춤법 이런 부분 맞느냐, 이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혹은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따다닥 정리해서 제시해 놓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은 논술의 내용 안에 나와 있는 제시된 문제에 대한 답은 지금 당장 쓰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기간에 공부했다고 해서 되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논술 공부 따로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특수교육학의 내용 안에서 문제들이 주어지는 거고, 별도로 조금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이 논술의 체계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만 몇 번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고, 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시험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공지가 되게 되면 시험지, 시험 답안지 양식 이런 부분들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서 전부 공지가 돼요. 답안지 이렇게 작성하십시오. 답안지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되니까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뭐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논술의 내용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부분에만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거 시험 답안지, 1차 시험 답안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만 줄만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학교의 시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답안과 같이 쓰여 있다, 작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회가 된다면 학원에 등록하시면 많은 학원들이요, 이같이 실질적인 답안지 양식을 제공을 해서 이 안에서 작성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A와 B 이런 부분들 문제를 보게 되면 제시문이 주어지고요. 통상 제시문이 주어지고 밑에 하의 문항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문제가 8문제였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140분 동안에 16문항인데 이것을 A, B로 쪼개면 A의 8문항, B의 8문항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보시면 돼요. 문항은 8문항이라서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지만 1번 문항 밑에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이와 같이 해서 많게는 4문항, 하위 4문항까지, 그 다음에 적게는 2문항 이와 같이 해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게는 4문항, 많게는 5문항인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4문항만 생각해도 32문항, 많게는 32문항을 풀어야 되는 거고요. 적게에서 2문항만 쭉 일관되게 제시된 적은 없는데 혹여 그런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최소 16문항에서 32문항까지는요 주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70분 내에 30문항 이상을 풀어 제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에서도 아까 30여 문항, 교육과정 B에서도 30여 문항과 같이 하위 문항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바와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라고 하면 단어만 딱 쓰면 되는 기입식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평가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서술식이에요. 위에 거는 기입식, 딱 해당하는 단어만 쓰면 돼요. 일체 다른 설명 안 써도 되는 기입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2번 같은 경우 이유를 쓰시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문이다. 뭐뭐는 뭐뭐 주어 갖춰주고요. 주어 갖춰주고 서술어도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한 다음에 뭐뭐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문장의 형태를 갖춰서 주어야지만 서술식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더라. 교육과정 A, B 답안 양식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그쵸? 두 개로 분할을 해서 양단으로 분할을 하고 다시 또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답을 쓰셔야 돼요. 물론 뭐 지금 그런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정해진 범위 안에다가 쓰시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전에 봤던 기입식 같은 경우야 뭐 분량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마는 서술식 같은 경우는 서술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장황하게 써버렸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쵸? 넘어가 버리면 채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적에는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 나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학교 급여에 해당하는 유아특수라든지 초등특수 거기에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될까? 상당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만 내가 당당하게 공립학교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특수교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선 유아특수입니다. 유아특수고 2010년하고 작년도 가장 최근이죠. 그쵸? 두 개 연도만 우선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방문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 학교 급에 맞춰서 3개 연도를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 전부 비교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싶으시면 꼭 방문각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 제일 인기가 있는 서울 지역이 서울은 다 대도시고 그래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 1입니다. 4대 1. 그러면 제일 많이 뽑기로 유명한 경기도는 얼마냐? 3.64대 1입니다. 통상 쭉 작년도 경쟁률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최고치가 어디였냐 그러면 전북이에요. 전북의 경쟁률이 5.07로 가장 높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훑어보더라도 경쟁률이 3, 4대 1밖에 안 돼요. 우와, 임용시험 공무원입니다. 그쵸? 그럼 공무원 시험 전반 혹은 무슨 나라에서 뽑는다 이렇게 했을 때 3대1, 4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쟁률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일반 기업체도 중소기업에서 뽑는다 그래도 이거보다는 높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소기업에 사람을 뽑는다 그래도 한 명 뽑는다 그래도 4, 5명은 기본이잖아요, 요즘. 맞죠? 그런데 유아특수는 3대1, 4대1 수준이에요. 임용에서는 더더욱 생각할 수가 없죠. 일반 임용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논술 20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 8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왔느냐라고 보면 아까 서울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응시하고 싶어하는 서울 65점. 65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65점으로 가장 높고 합격선입니다. 합격선. 그 다음으로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그러면 52점이 보입니다. 52점 33으로 똑같이 나오는 충남하고 제주 정도가 점수가 낮은 정도예요. 그러면 52점에서 65점 사이에 대부분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쵸? 65점이면 몇 점이 날아간 거죠? 35점이 날아간 거네요. 35점. 여러분들 지금 막 머릿속으로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 드시죠? 그쵸? 문제 하나에 2점, 어떤 거는 3점, 이런 식으로 4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10문제 정도 틀려도 2점짜리 혹은 3점짜리 10문제 정도까지는 틀려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차 시험과 관련해서는.
맞죠? 2차 시험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1차 시험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니, 남들 다 했는데 왜 여러분이라고 못하겠습니까? 남들 다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죠. 제 점수가 됐다. 다만 우리가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바로 서울만 하더라도 가장 높다라는 서울만 보더라도 73점에서 65점으로 점수가 낮아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던 제주 같은 경우도 1차 합격선이 작년 말고 2020년도에는 71.67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시험에 52점. 엄청 떨어진 거죠. 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작용을 했냐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가요. 2021년도 시험 문제가 일반 쪽에서 많이 시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수교육이라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유아특수, 초등특수를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합니다. 논술도 마찬가지고 큰 차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비중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것은 특수, 순수하게 특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누구나 비슷한 점수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일부러 잘라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맞았다고 해줘요. 자격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냐는 선별의 기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유아특수교사로서의 자질, 최소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냐만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1차 합격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분명한 거죠. 특수교육 당연히 해야 된다. 왜? 남들 다 하는 거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근데 내가 1차 합격선보다 높은 점수로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나서는 안 된다? 일반을 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이 추가됨으로써, 일반의 문제가 추가됨으로써 점수 폭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점수 변화의 폭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여 점 이상씩 계속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냐 그러면 특수는 비슷하나 일반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점수가 이 정도면 난 교직 논술을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난 글쓰기 실력 형편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교직 논술 포기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과락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과락점수는 뭐냐 그러면 일종의 최저 점수, 이 부분은 지켜줘야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 시험을 봤다. 논술 시험을 봤는데 A라는 학생은 9점을 받았고요. B라는 학생은 7점을 받았다라고 쳐볼까요? 조금만 점수 높여볼게요. 10점. 아유, 10점이나 7점이나 20점 만점 중에 거의 비슷하다, 그쵸? 근데요, 나중에 교육과정을 시험을 봤습니다. 교육과정을 봐서 이 학생 32점 받았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32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점수 받았는데 A 학생은 패스, B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 그러면 이 학생은 과락점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락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8점,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32점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등도 마찬가지예요. 중등이 교육학 포기하겠는데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고 그냥 아는 거 나오면 쓰고 모르면 포기하지요. 20점 버려도 80점인데 저는 중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거 다 맞을 수 있어요. 80점이면 어디 가도 합격하지 않습니까? 점수는 높네요. 근데
과락 점수 때문에 논술에 대한 과락 점수에 걸려갖고 아무리 특수교육학에서 교육과정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중등으로 치게 되면 중등에서의 교육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다 손치더라도 합격한 것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대해서, 모든 과목이라 그래야 뭐 논술하고 교육과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손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갑니다. 일반 손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너무 심도 있게 파고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학생들하고 나를 차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일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꾸준히 공부했느냐, 이 부분이 차별화 요소가 될 겁니다. 다음에 초등 보겠습니다. 초등은 우리 뭐 유아특수나 초등이나 경쟁률이 비슷해요. 보면 서울이 3.88대 1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어떻습니까? 경기는 뭐 많이 뽑기로 뭐 유아나 마찬가지죠. 뭐 거의 똑같습니다. 3.44대 1입니다. 대도시 부산 5.69대 1입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데가 보게 되면 지금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 지역이 6대1 나왔습니다. 6대1. 가장 낮은 지역은 2점대들이 보이죠? 2점대들이 보이고 있는 울산이라든지 충남, 그 다음에 제주, 이런 부분들이 2점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이 5점대고, 경남 5점대고 이렇습니다. 뭐 4대1 정도죠. 그쵸? 4대1 정도입니다. 아까 유아특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쟁률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경쟁률을 놔두고 포기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시작을 안 하십니까? 시작을 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거죠. 점수 한번 볼까요? 점수가 또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점수 한번 보게 되면 서울이 52점. 서울이 52점. 제일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경남이 55점입니다. 경남이 55점으로 작년도 시험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60점이 있네요. 60점. 부산이 60점입니다. 그러면 몇 점 날라갔어요? 100점 만점 중에 40점. 40점 날라갔습니다. 40점. 작년엔 어땠을까요? 작년 부산은 몇 점이었을까요? 62.33이었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60점에서 52점, 그 다음에 경기가 56점에서 52점. 자,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두 문제 정도가 추가돼 버리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점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초등 특수도 마찬가지로 특수교육학은 도찐 개찐이다. 그렇죠? 옆에 있는 친구, 나 A라는 학원 다니는 친구, 나 다 똑같다 이거죠. 거의 비슷하다. 지금이야 실력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렇죠? 먼저 시작했고 이제 시작했고 그 차이 때문에 지금은 실력 차이 있는 것 같죠. 나중에 되면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부분은 하도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락을 결정지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를 공부해야 된다? 일반에 대해서 손 놓으시면 안 된다. 4문제, 5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당락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이 점수 보니까 맞죠? 과락 점수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 교육을 꾸준히만 해주신다면 꾸준히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려고 하셔야 돼요. 꾸준히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 끝나고 1차 끝나고 이제 바로 2차잖아요. 그렇죠? 2차 시험은 지금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봐도 와닿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1차 시험 합격해야 2차지. 맞죠? 그 다음에 또 지역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계속적으로 지역마다 조금씩의 변화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도 움직이고 충북도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 끝나면 2차 시험 있고 그 안에서 적성 신청 면접이라는 것도 있고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을 해서 시연하는 것들도 있더라. 이 정도 우선 좀 알아만 두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작하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 응시할 건지도 결정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실 필요까지는 없고 대략적으로만 면접 봐야 되고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지도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안 작성해야 되고 수업 실현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초등하고 중등 시험 과목은 뭐고 그 다음에 배점은 어느 정도가 됐었고 그 다음으로 커트라인은 어떻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시험에 응시했던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도 많이 봤고 내가 알고 싶으면 충분히 조사해보면 다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학습 방법 및 학습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모든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의 특성은 전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스타일도 모두 차이가 나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지식의 수준이라는 것도 전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준에 맞춰서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바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 평균적인 상황, 그래야 그 다음에 지식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특수교육학을 진짜 몰라서 애먹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이해하시는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입장 혹은 수준 이런 부분들하고 맞지 않는다 손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해석하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학습 전략 보죠. 각각 4가지씩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시험 대비 전략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학교의 학사 일정을 좀 고려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지금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2, 3학년이 될 것이고 혹은 일부는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특수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대다수는 2, 3학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을 임용에다가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동아리 활동해야 되고요. 학과 활동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학사 일정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개강일은 언제더라? 중간고사. 그렇죠.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중간고사 공부해야 되죠. 학교 공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4학년이라고 치게 되면 한 달 동안 4월 말부터 5월까지 통상 우리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실습 기간 중에 우리 공부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언제냐, 방학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공부 시간을 배분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몇 학점을 수강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니까 이 정해진 기간 내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라는 부분. 예를 들면 우리 4학년 현장 실습 가야 된다. 피할 수 없어요. 졸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달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진도는 계속 나간다.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팁입니다.
4학년이 아직 안 되셨단 말이에요. 4학년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느 지역 갈 거야? 라고 학교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나는 이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 라는 지역이 있죠. 희망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으로 가십시오. 대부분의 학생은 어떤 지역으로 현장 실습을 가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지내고 있는 자취를 하고 있으면 자취방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나의 지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교통이 좋은 학교, 교통 편의가 좋은 학교, 이쪽을 응시하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좋을 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특수학교로 현장 실습을 가라 그러냐 그러면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 이론적인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단점이지요. 그러나 실습적인 측면, 즉 수업 실현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통해서 서울 지역이다, 경기 지역이다, 충북 지역이다 모여서 스터디 하겠지만 아니 어디요? 스터디 인원들 꾸리는 게 쉽습니까?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정보들을요, 내가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충북에 응시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맥을 끌어들일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끝에 있는 부산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산 지역에서 실습을 했고 시험은 서울이나 경기도 왔어.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없단 말입니다. 선배들 총 출동시키겠다고요?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러면 미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응시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우선은 염두에 두고 있는 희망 지역에 가셔갖고 현장 실습을 하시면서 그쪽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쪽의 특성들을 우선적으로 좀 캐치하고 체득해서 오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시간 배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준비 언제 할까요?와 관련된 겁니다. 빨리 시작하고 싶으시죠? 시험 어렵다는데. 그런데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일찍 시작한다고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 독학 가능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암기량이 너무나 방대한 과목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즉 어떤 것들이 되냐 그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혼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혹은 수업에 잠깐 교수님들한테 여쭤봄으로써 해결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입니다. 두 번째, 점자, 지문자 포함한 점자 외우셔야 됩니다. 점자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유아 특수 같은 경우는 점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점자가 뭐 1.2점 이 정도 돼요. 1.2점이니까 손 놓겠다라는 학생들도 많던데 지금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지금 머리 한참 왕성하게 돌아갈 때니까 도전해 보세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각장애 교육을 배우면서 점자를 익히게 하니까 그 겸사겸사해서 점자 외우시면 되고,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서행동 장애거든요. 정서행동 장애 뒷부분은 전부 이거예요. 이 부분이고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우리 강론서에서 다루고 있는 DSM-5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교육 과정, 그 다음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 부분들 여러분들 먼저 공부해 주시면 되죠. 자, 지금까지 4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와닿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이 부분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음 또 암기해야 됩니까? 시험 공부하다 보면 또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암기는요, 공부의 기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진짜 그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암기를 어느 정도 했느냐라는 부분, 그 부분도 파악하는 것 같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험 답안지 위에다가 정답을 쓰고 나오느냐 아니면 오답을 쓰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갈린다라는 거 잘 알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가장 고전적으로 블랭크 처리를 해서 외운다든지 아니면 친구하고 Q&A 형식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답 외운다든지 이와 같은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점자 DSM-5 그 정서행동장애 나오는 거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 부분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십시오. 먼저 2학년이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3학년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배운 우리가 거칠게 이야기하는 풍월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간에 들어본 것도 있고 잘은 몰랐지만 익숙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보십시오. 한 번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바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신다 손 치더라도 크게 바뀔 게 없어요. 몇 개가 살짝 바뀌면 그 부분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체인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셔도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량 방대한 과목 먼저 시작해라. 교육과정하고 장특법 빼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DSM-5는 정서행동장애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로는 킹왕짱 중에 하나입니다. 이보다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와 관련 없이 암기를 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다음에 한국사 시험에 대한 부담은 먼저 해결하십시오 라고 했죠.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삼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학교에서 수강한 과목하고 수강할 과목을 파악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먼저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부원하게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시작하고 싶은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겁니다. 빨리 시작해야 돼, 빨리 시작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나 하고 싶다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수강하셨고요. 이미 학교에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교수님께서 수업하셨을 때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됐어. 할만해 라고 생각하시는 과목이 있다면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는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수강하지 않은 과목이 있다. 지금 2학년 정도가 되면 거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1학년 때 교양하고 2학년 때 전공 들어왔는데 전공이라 그래봐야 학기마다 한 과목씩 정도밖에 배우지 않고 있다라고 치게 되면 그 과목을 갖고 선행학습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갖고. 예를 들어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학습장애 어렵다. 의사소통장애와 교육 어렵다.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손댔는데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손댔다라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도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은 또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죠.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이래서 임용 합격할 수 있겠어?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자신 있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강론서를 통해서 배우셨다 그러면 시험 공부할 적에는 강론서보다는 수험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들을 딱딱 짚어주는 것들이 수험서기 때문에 그 수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수강했던 과목들을 한번 리뷰 차원에서 그리고 큰 틀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어 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하지 않았던 과목들은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분들 꼭 계시더라. 난 그래도 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돼요.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지만 나는 먼저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부분 보실까요? 먼저 시작하고 싶다면요. 난이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자, 과목에 특수교육학 과목 중에 난이도가 있다.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들으시면 천인 공로할 XX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쉬운 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분명 어폐가 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을 할 게 아니니까. 학문을 할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할 거니까 쉽다라고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문이었으면 난이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근데 시험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과목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는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지적장애는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또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장애라든지 학습장애는 우리가 많이 직면해 보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자꾸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국어학적인 지식도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쉬운 과목 중에서 지적장애 먼저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폐성 장애들도 많이 우리가 접해봤었다. 그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추상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들을 먼저 하십시오. 그런 과목들을 먼저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언어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시면 되고 시각장애도 상대적으로 쉽죠. 점자만 뺀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이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나중을 하시고 이 부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아까 먼저 말씀드린 수강한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부터 하나씩 이와 같이 쳐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 부분들에다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급적 빨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하고 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가급적 빨리 준비하기 그래갖고 여러분들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법하고 교육과정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면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질질 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그러면 임용시험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맞죠? 임용시험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되니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법하고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암기사항이 방대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아특수 같은 경우 유아특수교육과정 아까 유치원 교육과정도 있었고 중등의 경우 교육학 공부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등 한번 보시게 되면 교육학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교육학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유학 한번 문의 드려볼까요? 유아 특수 전공하시는 분들 교육과정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초등 전공하시는 분들 초등교육과정 언제 공부하실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딱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1학년, 2학년은 한 번 더 진중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나의 머릿속에 들어올 거냐, 한 장 넘기는데 2-3시간 걸릴 타이밍이냐 아니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학문 뒤에 특수교육학 이런 부분들요, 그렇지 않고 교육학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부하셔도 돼요. 교육학 이런 거 지금 공부하시면 더 낫지. 교육과정 지금 공부하시면 낫죠. 지금 공부할 수 있거든요. 백그라운드 필요 없어. 백그라운드 필요 없으니까 교육학이 특수교육학이 백그라운드예요, 여러분. 일반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백그라운드입니다. 일반 교육과정 공부해 두면 거기에서 살짝 변형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게 뭐냐 그러면 특수교육학의 교육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십시오. 아셨죠?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빨리 학원 등록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법 이런 부분들 빨리 다운로드 받으시고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까지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과 같은 전략, 큰 틀에서 전략 세웠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시험 공부를 언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는 좀 손을 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때는 뭐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이거 전략들을 짰다. 그쵸? 그 다음에 학습 방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수교육학 강의를 듣더라도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요. 저의 강의를 들어도 혹은 A 학원의 A 강사분 강의를 듣더라도 B 학원의 B 강사분을 듣더라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강의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우선적으로는 기본 과정을 훑어주실 겁니다. 특수교육학의 기본 과정을 훑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 특수교육학의 기본 과정을 훑을 때 기본 과정, 특수교육 쪽에서의 특수의 기본 과정을 훑을 적에 여러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교육 과정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등 같은 경우는 뭐 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교육학도 해야 돼요. 교육학. 우리 유아나 초등은 별도로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됐지만 중등 같은 경우는 교육학 준비해야 되고 유아, 초등, 중등, 공이 뭐를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냐 그러면 교육과정, 일반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특수의 교육과정을 병행하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내가 A 학원의 A 강사, 특수와 관련된 특수교육 강사 선택을 했더니 기본과정 나가더라. 그거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기본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 갈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 거고 동영문제 풀 거고 모의고사 볼 겁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특수교육을 몰랐다 손치더라도요 수십 번 반복하는 형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유아, 초등, 중등 분석을 하면서 뭘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중간에 비슷해진다. 나중에는 비슷해지고 유아나 초등은 뭐냐 그러면 중등은 틀릴 때서 틀리는 거예요. 남들이 틀리지 않는 거 내가 맞추는 정도에 따라서 합격하고 실패가 당락이 되는 거고 유아하고 초등은 일반에서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수십 번 하니까 특수 쪽에서는 실력이 비슷해져요. 이와 같은 과정인데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가면서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략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 시험 공부 따로 학교 수업 시간 따로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바보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강의 듣고 있는데 바보 이런 소리에서 죄송합니다만 학교 수업 따로 그 다음에 학원 수업 따로 학원 수강을 하고 계시다면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 누가 출제합니까? 저가 출제하는 거요? 아니요. 저 출제 못합니다. 누가 출제합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계셔갖고 너무나 친하게 지내갖고 시험 출제하러 안 들어가실 것 같은 우리의 교수님들이 출제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 시간을 허투루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업 시간은요, 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같이 시험 공부 병행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는 강론서 갖고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거면 학문을 할 것 같으면 강론서 갖고 하시면 되지만 시험 공부는 수험서를 갖고 하셔야 돼요. 강론서, 여러분들의 학교 교재로 삼고 있는 책들은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들을 다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뭐라고 답해야 돼?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써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이 이야기한 거 써야 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수험서로 하는 거고요. 수험서를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질문하시면 된다? 학원 강사분들한테 맨날 전화해본들, 아니면 맨날 게시판에다가 남겨본들 시험 양이 방대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요. 게을러서 설명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답변까지는 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담당하고 계신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이러한 관점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교 수업이 곧 시험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공부는 뭘 갖고 해라? 수험서를 해라. 수험서가 제1교재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보고 있는 교재, 우리 쪽에서는 강론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강론서는 부교재가 되는 거예요. 참고 교재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면 같이 살펴보는 것, 이렇습니다. 다음에 강의 듣는 방법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인강 아니면 직강, 그리고 대다수는 인강을 통해서 들으실 경우겠지요. 자, 처음 임용을 들으면 이럴 거예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수준이 다양하잖아요. 재수생도 N수생, 재수 3수생도 있을 거고 N수생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시작하려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걸 강사 한 분이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평균으로, 그 다음에 정해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쭉 가야 되잖아요.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같이 기본 강의 간 다음에 기출문제도 풀어야 되고 동영 문제도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끝이 없어요. 한정적으로 가야 돼요. 시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 쭉쭉 나가는데 나는 이제야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걸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8시간, 9시간 수업이 진행되고, 그것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에게 인강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이 되니까 와, 이래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이제 수업 좀 나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나는 이해하고 싶어서 듣는데 저분은 진도 따라 나가기 바빠, 난 너무 어려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적인 수준이 너무나 다양한 학생들이 듣고 있고 일정한 기간 내에 코스들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쭉쭉 진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에 여러분들 당면하실 수밖에 없다. 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 상황에 바로 직면하게 됩니다. 첫날부터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을 끝까지 완강,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게 되면 아마 기진맥진하실 겁니다. 아마 다음 강의 듣고 싶지가 않으실 거예요. 아, 꼭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인강하고 학원 강의로 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강, 인터넷을 통해서 듣느냐, 아니면 직강, 현장에 와서 듣는 현강,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직강을 추천합니다. 물론 좀 우리 학원하고 거리가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 그러면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학원하고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직강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현장에 오셔갖고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요, 그날 정시에 수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에 앉아갖고 저를 쳐다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셔갖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제가 크게 신경 써드리지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예요.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은 제가 조절하죠. 포즈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원 버튼을 눌러버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운영을 하십니다. 강의는 내가 했지만 수업 운영은 여러분이 하시는 꼴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으면 돼요. 몰아듣는 거죠. 아, 이번에 시간 안 되니까 다음 주 듣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강의를 오픈을 해 놓게 되면 9시간 10시간 하는 강의예요. 한 번 안 들어보면, 한 번 안 들어버리면 다음 시간에는 몇 시간을 들어야 된다고요? 19시간, 20시간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루 24시간인데?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요,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 거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학교 졸업을 했고 임용시험에 올인하고 계시다. 그래, 오늘 못 들었어. 내일 학교 안 가도 되는 거고 모레도 안 가도 되는 거고 난 지금 임용시험에만 올인하면 되는 거다 라고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뒤로 딜레이 시키고 한두 번 정도는 딜레이 시켰다가 몰아서 보면 되겠죠. 왜? 학교 수업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습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불러낼 수도 있는 거고요. 누가 여러분들 임용시험 준비한다고 봐주겠습니까? 에이, 벌써 임용시험 준비해? 이런 친구가 없으면 다행이죠. 맞죠? 이런 친구가 없으면 다행일 겁니다. 2학년인데 무슨 시험 준비야? 이렇게 이야기 안 듣는 게 참 좋은데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10명이 신청을 하게 되면 7명은 나가 떨어집니다. 7명은 나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인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직강생들요, 끝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률만 보더라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공부했다 손치면요. 똑같이 공부했다 손치면 직강과 인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몰입감이라는 부분이 직강하고 인강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강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직강을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거리가 가까우시면 직강 생각해 보시고 인강을 들으셔야 된다면 이와 같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들을 때 모르는 내용 아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내용 나오더라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이 끝까지 듣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인데 이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몰라도요, 듣다 보니까 용어가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용어가 익숙해져야지만 내용 이해가 쉬워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 내용도 어려워. 그러면 두 가지 때문에 머리가 깨질라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 설명 잘 듣고 내용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에 표시해 두세요. 표시해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나도 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여러분들 스스로 칭찬해 줄 만한 겁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듣고 일주일간 복습하십시오. 학원 수업은 일주일에요, 기본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 자습 시간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설명할 때 바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5일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고 주요사항 찾아보고 하면서 여기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해보고요. 선생님들, 교수님들한테 아니면 학원 강사분들한테 게시판에 질문도 남겨보고요. 여러분들이 강론서 갖고 계시다면 강론서 찾아보시면서 해결하시면 돼. 해결하시면 돼. 수업 들을 때 이해 안 된다고 짜증내실 필요도 없어. 포기하고 싶은 생각 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갖고 이 긴 시간을 그리고 이 어려운 과목을 참고 버티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에 박수를 보내줘야죠. 왜 포기할 생각을 하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으로 주요 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밑줄 친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암기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세요. 왜냐 그러면 암기가 공부의 기본입니다. 암기가 공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당장에 암기가 안 됐다 손 치더라도 다른 부분들보다는 한 몇 번 더 보시면서 암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특수교육법, 교육과정 이런 부분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강들이 대부분은 준비가 돼요. 별도의 특강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것들하고 별개로 이와는 별개로 개인이 조금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해야 될 것들, 좀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 이번엔 해야 될 것들. 기본 과정을 들을 적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듣는 중에입니다. 강의 들을 때는 당연히 밑줄 치고 중요한 거 체크해야 되겠죠.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장애 영역별로 장애 영역별 아니면 단원별로 정리 노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4챕터, 15챕터가 돼요. 14챕터, 특수교육학만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14개 챕터라든지 15개 챕터가 될 겁니다. 정리노트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해됐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어려웠던 부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웠던 부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이해했던 거 있죠?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서 용어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되면 그게 다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을 때 그 상황으로 그 용어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풀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을 옆에다가 명확하게 좀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아주 퍼펙트하게 딱딱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키워드 같은 경우는 직접 쓰면서 암기하려고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아까 답안지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늘렸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짧게 주요 내용만 짧게 요약을 해서 서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암기하십시오. 이해하셨으면 암기해야 되고요. 암기하셨나요? 암기하셨으면 직접 인출하면서 써보는 연습하십시오. 직접 써보세요. 뭐에 대해서 A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밑에 4가지 설명되더라. 그러면 한번 눈 감고 몇 번 암기하고 나서 눈 감고 한번 쭉 써보세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여러분들 보고 계신 수험생 내용하고 맞나 안 맞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순서대로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교수가 몇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5단계면 5단계 순서대로 썼나 여러분들대로 한번 쭉 써보고 수험서하고 비교해서 맞다 안 맞다 이거 비교해 보는 거죠. 이 과정을 꼭 여러분들이 되풀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몇 개월만 참으시면 된다? 3개월만 참아보십시오. 3개월만 참으시면 우리 광고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리던 CNN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똑같은 현상 나타납니다.
처음에 왜 3개월이냐 그러면 통상 많은 분들이 3개월을 기본 과정을 끝내는 시간으로 삼아요. 이 과정 동안 조금 힘들 거 누가 다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쉽게 다 시작했겠습니까? 다 어렵게 시작을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죠. 다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3개월만 이 과정을 버티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CNN이 들리더라. 이거하고 똑같이 아하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큰 틀도 생기고요. 큰 틀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이 안에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할 것들 참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큰 틀을 외우기 위해서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소소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자 스타일이니까 이와 같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해서 안 될 거 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해서 안 될 거. 첫 번째, 수강 미루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몰아듣기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공부 양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욱 많은 자료를 갖고 공부하겠다? 여러분, 많은 자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더 많이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은 자료 갖고 있다라고 쳐요. 거기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셀렉팅 해야 됩니다. 아직은 그런 역량 안 되잖아요. 아직은 안 됩니다. 많은 자료 갖고 있다? 세 번째, 거기서 전부 시험 나오나요? 아니요. 쓰레기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 공부하실 적에는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그 많은 자료를 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강의, 수강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수험서가 있을 거예요. 두께의 차이는 있겠죠. 각각의 수험서마다. 이 부분을 내가 한 번은 충실하게 따라갈 거야 라는 부분부터 욕심을 내시는 게 맞고, 그 기본 과정이라는 부분 어느 정도 내가 이젠 틀이 잡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부터 쌓아 올려도 돼요. 처음부터 너무 공부 양에 욕심 부리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남과 비교하기. 비교하지 않기죠.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옆에 친구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이제야 딱 시작했으니까 비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죠. 공부하는 시기는 똑같죠. 근데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 있었는지 아시나요? 이해 정도도 다를걸요? 그렇다면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내하고 다른 강의를 다른 학원의 다른 강사분의 수업을 듣는 분하고 친구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친구분은 그 강사분이 스타일이 좋아서 그 강의를 듣는 거고, 그 강사는 다시 강의에 있어서 자료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진도를 빨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B라는 분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사람은 진도를 천천히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엑기스만 뽑아서 바로바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해를 진정으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라.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단계가 있기 전까지는 남들하고 비교하시면 오히려 쫓기게 됩니다. 쫓기면 어떻게 되죠? 공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번째, 학교 수업과 임용시험 별개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여러분들의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수험서 들고 가셔갖고 여쭈시면 그건 결례예요.
수험서 갖고 가서 여쭙지 마시고 메모를 해 놓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에 가갖고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따로따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저 이제부터 임용 공부할 거니까 갑자기 하루가 26시간 27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24시간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처음부터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피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깊이 있게 공부해버린다. 진도 안 나가요. 남들은 팍팍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1페이지야. 그래서 진도 안 나가서 공부할 맛 안 납니다. 처음 공부할 적에는 우선 진도 좀 나가줘야 되죠. 까만 손때 묻은 것들이 차곡차곡 좀 쌓이고 겉으로 봐서도 내가 좀 공부한 게 표가 나야 돼요. 오늘도 1페이지, 내일도 1페이지 안 납니다. 더불어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내재시켜놨느냐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특수교육학 공부하는 겁니다. 자꾸 공부하다 보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들 중에 학문을 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특수교육학은 의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사회복지학적인 부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일반 교육학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와 있는 융합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궁금한 거 많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러면 자꾸 의학적으로도 왜? 아니 이거는 의대 가셔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질문 받아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특수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너무 깊이 있게 파지도 마세요. 너무 깊이 있게 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특수교육학입니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깊이만 알면 되시는 거고 의학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그래서 진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선 취미를 붙이셔야 되니까 일정 부분 모르는 게 있더라도 우선은 넘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공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공은 특수교육학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옆에서 같이 염두에 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셨으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이거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는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시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시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5개념 때문에 먼저 시작하시면 안 될 과목들도 있지만 먼저 시작하셔갖고 손해보지 않을 과목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가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으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이 2시간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앞날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리고 바라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